자, 이제 이번 시간은 272페이지 계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건데 먼저 불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X라는 물건을 매매 계약을 맺었어.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한 걸 약속해야지. 만약에 불가능한 걸 약속을 했어.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버려요. 불가능한 약속을 하면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저 하늘에 있는 별 따다 줄게, 너 나한테 10억 내놔 라고 계약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은 할 수 있어. 계약은 성립했어. 하지만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구속력이 없어.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불가능 너무 길죠. 예,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불능. 법에서는 이미 줄여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 다 별걸 다 줄이죠. 다 줄이는데 법에서는 이미 줄여서 쓰고 있어. 그래서 가능 반대말을 불가능인데 줄여서 뭐라고 한다? 불능이라고 이렇게 한다. 불가능한 계약을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깨두시고. 아니 법 공부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용어를 막 쓰고 있어. 그러면 써줘야 돼. 공부할 때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을이야, 을. 따라가야지. 나는 이렇게 쓸래. 그러면 시험 떨어져.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계약 협상의 과정을 보는 게 아니고 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 그게 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아이, 계약을 넓게, 그거 아니라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이미 멸실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불능은 불능인데 그 불능이 원래 처음부터 불능이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아까 하늘에 있는 별 따다 줄게,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가능해, 불능해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원시적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시작한 이런 뜻이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 지금 계약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부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게 우리 있을 수는 없는데 굳이 사례를 만들자면 저 펜션, 만약에 X가 펜션이라고 해보죠. 펜션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간혹 뉴스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홍수가 나서 펜션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 어디 강원도 고성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막 그런데 타버리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런 펜션 매매를 했다고 보자고요. 이미 어저께 불이 났는데, 어저께 넘어갔는데, 그런 것도 뭐라고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고. 근데 계약이 뭐가 된다고요? 무효라고. 무효가 되는데 한편 매수인 입장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을 체결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간 만큼 나한테 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계약하려면 계약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금 준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고성까지 왔다 갔다 조사하면서 얼마나 또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기름값 들어가고 했냐고요. 그런 게 다 비용이라고, 손해라고, 나한테는 손해라고. 근데 네가 잘 알아보고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건데 네 잘못이 있네, 책임져,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런 것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이게 딱 분류가 돼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분류하는 걸 또 시험에서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참, 법에서는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요. 그런 게 어딨냐고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호가다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병원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의사들은 뭘 연구해? 병원에 오른 사람들을 연구하죠. 그 다음에 법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법원에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법원에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법원에 갈 사람들을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들을 많이 공부를 한다고. 아셨죠?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근데 요걸 이제 화재를 가지고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화재가 나면 거기서 꼭 다치는 사람이 생기죠. 화상을 입는 환자가 생겨. 그러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호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보호자는 어디 가야 되냐고. 원무과에 가야죠. 원무과 가서 결제를 해줘야 우리 가족을 치료해 줄 거 아니야. 이게 원무과가 시험에 나온다고. 아셨죠? 그래서 원무과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보호자는 원무과로 가야 돼.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뭐라고요? 무효. 그런데 계약 체결상 잘 알아보겠으면 그거 안 하고 그냥 끝났을 건데, 계약해놓고 보니까 무효네? 내가 힘쓴 거 손해배상해. 이렇게 할 수 있다.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생겼어. 그런 것을 신뢰이익의 손해라고 한다. 그 배상을 해줘야 돼. 금융비용, 조사비용 들어간 것들, 내가 시간 쓴 것들. 시간 쓰는 것들도 돈 아니에요? 시간 쓰는 것도 돈이죠. 뭔가 약속했는데 가가지고 그냥 어그러졌어. 그동안에 들인 시간이 얼마야? 짜증나네. 짜증나죠? 예, 그게 다 돈이라니까요? 예. 자, 그렇게 불이 났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원무과에 가야 돼 라고 한다. 그런데 계약 체결한 뒤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게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한 후에 그 불능이 발생한 거야. 근데 후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무효가 아니야. 근데 무효가 아니라고 꼭 유효는 안 해요. 다른 무효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다른 무효 사유가 없으면 유효야.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요건 좀 두고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 귀책 사유 그랬는데, 귀책 사유가 뭐라고요?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채무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를 따지는데, 항상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자의 고의과실, 채무자가 고의로 그랬느냐, 과실로 그랬느냐, 고의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민법에서는 과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은 고의는 물론 저걸 불을 내버렸는데 일부러 냈어. 이게 고의죠. 그럼 말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과실로 그랬어. 그 사람 실수로. 그럴 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봐보세요. 원래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가분들한테 채무를 이행해줘야지 되죠. 그런데 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 때문에 그렇게 못 해주게 됐어. 그렇게 되면 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말한다. 채무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됐어. 근데 이행이 불가능해서 이행 불능이 돼서, 그러면 이제 그때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야, 계약 체결하고 났는데 한 뒤에 그게 불능이 돼서 내가 못 받았어. 그러면 손해가 생길 수도 있죠. 어떤 손해가 생길까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예를 들면 10억에 샀는데 값이 올랐어. 전매 차익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거 못 누리게 됐잖아요. 그런 것도 손해라니까요. 예. 계약 해지할 수 있어. 근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걸 위험부담이라고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데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X를 만약에 10억의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보자고요. 이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누가 채권자예요? 누가 채무자고? 돈 받을 사람이 채권자, 돈 줄 사람이 채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 보고 있느냐, 요게 불능이 된 걸 보고 있다면 X가 불능이 됐다는 걸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매수인이 그걸 넘겨받을 채권자인 거죠. 매도인이 채무자가 된 것이고, 불능이 나올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부모님이잖아요. 아빠 또는 엄마잖아요. 근데 우리도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우리 세대는 또 아빠 엄마는 아니었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는 뭐예요?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아들 딸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이제 다시 요걸 기준으로 보자면 채무자, 채권자가 될 건데 지금 여기서는 불능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입장에 따라 요 X가 불능이 됐단 말이에요.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된다고. 아셨죠? 네. 이렇게 봐두시고 위험부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갑과 을이 X를 펜션인데 대금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매매 계약을 특히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데, 쌍무 계약을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무슨 계약?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요게 X가 만약에 홍수가 나서 아니면 산불이 나서 타버렸어. 불능이 돼버렸네. 근데 지금 산불이나 그러니까 자연재해 또는 제3자가 방화를 했어. 제3자가 불을 냈어. 두 사람 잘못은 아닌 거죠 지금. 아니면 뭐 토지 같은 게 수용이 됐어. 저기 토지 같은 경우 이제 수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용을 당한 거지 갑이 그걸 판 건 아니잖아요. 귀책 사유가 없어. 이게 그래서 날아가 버렸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위험이라고 한다. 법에서 위험이라고 하는데, 위험부담은 뭐냐면 요 문제예요. 요 대금 10억이 결국은 불이 나버려서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요거 어떡하지? 이건 누가 날리는 것으로 하지? 하는 게 위험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이렇게 쌍무 계약에서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브앤테이크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브하고 테이크 해야지 되죠. 다시 테이크아웃 가게에 가서 커피를 주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카드를 기브해야 테이크 아웃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안 주면 계약은 된 거죠. 주문하면서 서로 이해했잖아. 계약은 된 거지. 그렇죠. 동시행 항변권. 배운 게 바로 나오네. 같이 행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많이 하는 건데, 아니 꼭 거기 우리 피자 가게 같은 것도 이제 요즘은 주문으로 많이 해결하지만 이제 애들 뭐 먹고 싶다 그래서 사러 가면 그러더라고요. 계산 먼저 도와드릴게요. 제가 또 법공부한 사람으로서 뭘 도와줘. 내가 뭐 결제할 줄을 모르나? 또 한 가지 더. 아니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는 기브하고 테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건 주면서 달라 그래야지. 그렇지만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꾹 참고 네 하면서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줄 거니까 거의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그걸 먼저 주는 걸 누가 말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먼저 주는 걸 말리지는 않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는 기부하고 테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대금 10억을 매도인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중고차를 하나 샀어. 누구랑 계약을 했어요. 내가 을인데 갑이 갖고 있는 중고차를 내가 사기로 했어요. 그냥 직거래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계약한 뒤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그 차가 저 한강 둔치에 있었는데 물에 잠겨버렸어. 확실하게 떠내려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판 사람이 나한테 차값을 달라고 할 수, 뭐 1,000,000원이라고 해보자고요. 1,000,000원 차값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계약을 했는데 산불이 나서 타버렸어. 기부를 하고 테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예. 기브앤테이크 계약, 쌍무 계약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은 돼요. 카드를 먼저 주지만 혹시나 뭔 일이 생겨서 커피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쌍무 계약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물건 받을 때 커피 받을 때 카드 드릴게요. 참고로 그게 동시행의향명권은 53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 536조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하면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말이다. 계약 체결한 요 말이 이제 그 말이다. 계약 체결한 후에 불능이 됐어. 그런데 자연재해, 홍수가 나서 아니면 뭐 태풍으로 산불이 나서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요즘 같으면 뭐 우리나라도 곧 뭐 지진 때문에 무너지는 집들도 나올 것 같아요. 지진으로 제3자가 방화를 해서 수용이 돼서 이런 경우는 두 사람 잘못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 상황인데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봐보면 결국 그러니까 이 대금 10억을 결국 누가 날리는 거예요? 매도인이 날리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을 규정해놨다고. 아셨죠?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그렇게 되네.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는 기부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기부를 못했어. 그러면 테이크할 수 없다고. 지금 어떤 경우에 된다고요? 갑의 잘못 없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잘못 없이 이렇게 되는데 없어진 집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없는 걸 어떻게 나대로 어떻게 하라고. 못 주는 거지. 날라가. 이제 이걸 나중에는 이제 급부위험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대금 10억 이걸 이제 대가위험이라고 그래요. 누가 날리는 것으로 할 것이냐 했는데 채무자가 날린다고. 매도인 집 10억짜리가 날라간 거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저거를 을이 사놓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계약서는 이미 썼어요. 쓴 뒤에 가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둘러보다가 잘못해서 담뱃불로 불이 나버렸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은 잘못했죠. 갑은 잘못이 없죠. 누가 잘못했어? 매수인이 잘못했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기부는 못했죠. 테이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네가 태웠잖아. 테이크할 수 있다고. 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갑이 예를 들면 날짜가 7월 20일이었어요. 7월 20일 주기로 한 날짜가 7월 20일 날 등기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을이 잔금 준비가 안 됐대. 원래 날짜가 7월 20일인데 그래서 내가 줘도 그쪽에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수령지체라 그래. 근데 7월 30일 날 홍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 버렸어. 아니면 산불이 나서 타버렸어.
그럴 때는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될 것 같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갑 입장에서는 7월 20일 날 넘겨줬으면 다 끝난 건데 그 사람이 늦게 받는 그 돈을 준비 안 해서 못 받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물론 그 집이 좀 안 되긴 했지. 안 되긴 했지만 돈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자고요. 요게 위험 부담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쌍무계약. 쌍무계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브앤테이크 계약.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우리가 공부할 것들 중에서 쌍무계약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인가요? 아닌가요? 쌍무계약 맞죠?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은 쓸 수 있게 해줄 채무를 부담해 기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임차인은 뭘 줘야 돼? 렌트비를 내야죠. 렌트비를 뭐라고 민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임. 빌린 싹. 이미 운임. 차임. 이렇게 부르는 운임. 차임. 싹시야 싹. 예. 이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브앤테이크 계약이에요. 도급 계약은 긴가요? 아닌가요? 쌍무계약이죠. 도급 계약도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급인.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 그러면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주문을 했으면 만들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맡긴 사람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네. 다시 위임도 지난주에 했으니까 위임은 쌍무계약이다 아니다. 원칙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로마법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맞죠? 예, 편무계약이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돈 주고 하죠. 아, 절대 돈 안 받고 뭐 안 해주고 돈 안 받고 해주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사신 건 아니죠. 아니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참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느끼는 고충인데, 그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 뭔가 물건을 살 때는 지인한테 살 때도 꼭 돈을 주고 살 줄 알아.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머리를 쓰죠. 근데 그건 돈 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돼 안 되고 이게 다 돈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라이선스를 가져보세요. 가져보면 이제 느끼는 거야. 아니, 물건은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 속에서 나오는 건 그냥 나오나?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평생 집어넣는 걸 했다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도 돈이지. 예. 네, 하여간, 여러분들이 봐보시면 아는데, 쌍무계약. 예. 근데 쌍무계약은 이제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인데, 이렇게 해보자고요. 기브앤테이크 계약이야. 근데 여기는 쌍무계약의 특질이 몇 가지 있는데 결련성이 있다 그런다. 성립상의 결련성이 있어. 봐보세요. 요게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이 무효가 돼버려. 뭐 여기까지 가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이 대금 채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 요 말이에요. 얘가 성립해야 얘도 성립하는 거지. 얘가 없으면 얘도 없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시행위항변권이야. 동시행위항변권은 주고 달라 그래야지. 물건도 안 주고 달라고 하면 뭐라고요?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못 줘. 요거 제목으로 그대로 읽자면 같이 행합시다 라고 항변을 하는 거지. 같이 행합시다 라고 항변하는 권리라고. 근데 그 말이 결국은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이 말인 거야. 그 다음에 존속상의 결련성. 그래서 위험부담. 아까 이게 산불이 나서 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없어지잖아요. 요것도 없어져 버려. 없어지는데 다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가 기본 원칙이지. 기브앤테이크인데 요렇게
나타난다고. 요걸 이제 결련 관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연결돼 있다. 예, 어려운 말 쓰는데 너무 어려운 말들은 잘 몰라도 그냥 참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또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면 자꾸 검색해보고 그러시는데 법 공부는 너무 검색할 필요 없어요. 그 검색을 하다가 지쳐버려. 마치 영영사전이에요. 거기 용어를 찾아보면 또 법률 용어로 또 설명을 해놨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법 공부는 이게 쭉 공부를 하면서 느낌적으로 그 말이네.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주관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뜻풀이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외울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는 객관식 시험만 공부하잖아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냥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만 구별해낼 수 있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공부를 했고, 우리 동시행의 항변권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동시행의 항변권. 매매계약이 우리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봐보시면, 예를 들면 1월 15일 날 계약금 1억을 주고 계약을 맺으면서 중도금 5억을 2월 15일 날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잔금 4억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어. 이사도 그날 가기로 한 거야. 이사 가는 게 인도 받는 거예요. 예. 요게 뭐가 된다고?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고. 그렇죠? 요게 우리 부동산 매매라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인데, 날짜가 막 다가오는데 2월 말쯤 또는 3월 초쯤 돼서 을이 연락을 해요. 우리 잔금 날짜 한 달만 늦추자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럴 때 그럽시다. 그럼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때 사실 봐주면 한 달 후에는 제대로 될까? 대부분 사고가 생기죠. 깰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시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값도 저쪽에서 준비 못하니까 나도 아무 준비를 안 해. 등기 서류를 준비 안 해줘. 그러면 이 경우에 을한테 뭐가 있다? 을한테도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을한테도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날짜에 안 줘도 그게 이행지체라는 거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이행지체는 줄 수 있는데 이행이 가능한데 그 날짜를 그냥 지나치는 거, 딜레이 되는 것을 이행지체라 그래요. 근데 참고로 돈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불능이라고 하지 않는다. 돈은 불능이 없어. 법적으로는 돈은 불능이 없다고. 그러니까 금전채무는 이제 날짜 안 주면 이행치가 되는데, 값도 그냥 넉넉히 있었어. 그러면 이행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쌤쌤이니까. 아니 지 할 일을 다 하고 남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지 할 일을 또 안 했네? 그러면 책임을 못 묻는다고. 이행지체 책임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자기 할 일 하고, 그러면 이제 을한테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그냥 지나치면 뭐가 된다? 이행지체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요게 지금 쌍무계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채무 변대기가 도래했을 때 요 시점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중도금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먼저 줘야 될 채무인 거죠. 그런 걸 선이행 의무다 이렇게 말한다. 선이행 의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죠. 중도금 먼저 줘야지. 야, 등기서류 갖고 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지는 제공도 하지 않고 달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이 말인 거죠. 근데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자유야.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결제 먼저 도와드릴게요. 계산 먼저 도와드릴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냥 줬기 때문에 동시행위 항변권을 포기한 거지. 권리를 행사하고 안 하고는 뭐라고요? 자유라고, 자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내가 포기하고 있구나. 요걸 의식하면서 들이시라고. 아셨죠?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상환이행 판결, 상환급부 판결이다 라고도 하는데, 서로 맞바꿔서 당신은 등기서류 넘겨주시고요, 당신은 잔금 주세요 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시가 안 된다고. 아셨죠? 상계는 나중에 공부하자고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 536조를 조문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고 그냥 한번 쭉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거 다 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536조 그랬는데, 제는 순서라고요. 536번째 조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법을 만들 당시에는. 지금은 536번째가 넘어요. 중간에 옛날 우리 버스 번호에 다시 3 이런 거 많이 있었죠. 다시 3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달라졌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 요걸 제1항 제2항 이렇게 읽는다고요. 근데 그거 숫자는 다 빼고 그냥 읽어보자고요. 다 같이 시작.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일이 지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재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 조문과 같다.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매매계약 같은 기브앤테이크 계약, 쌍무계약에서 잔금 날짜가 됐어. 잔금 날짜가 됐는데 지도 안 줘. 지는 안 주면서 달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같이 이행합시다. 항변할 수 있는 권리. 여기는 그냥 못 줘까지만 쓴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중도금 같은 경우는 변제기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동시행위 항변권 행사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런데 중도금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먼저 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잘 아시는데, 중도금 날짜가 됐는데 원래 매매계약 맺을 때는 등기부가 깨끗했어요. 깨끗했는데 갑자기 중도금 주려고 하면서 좀 한 번 더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가압류가 들어와 있네. 그러면 중도금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떻게 돼, 이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죠. 그때는 야, 못 줘, 깨끗하게 갖고 와, 그러면 줄게 라고 항변할 수 있다고. 이걸 이름하여 불안해서 못 주겠다,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렇죠? 중도금 같이 먼저 줘야 될 경우에도 원래 계약할 때는 깨끗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불안하잖아요. 계약금 준 것도 지금 걱정돼. 그런 상황에서는 야, 같이 행해, 너 깨끗하게 가져올 때까지 나도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을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항변권이긴 한데 이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한다. 연기적 항변권은 뭐냐면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줘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참고로 영구적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다. 영구적 항변권은 영원히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를 조금 넘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어른들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좀 어려우셨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 우리가 상속을 하죠. 근데 아버지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시는 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시는 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느냐 그러면 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하면 된다. 상속 포기라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나만 상속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도 상속 포기를 해야 돼. 다 같이 해야 돼. 왜냐하면 상속은
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자가 상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속을 포기를 하면 우리 애가 상속을 해야 돼. 할아버지 빚을 손자가 갚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버리면 된다고요? 한정 승인을 하면 된다고.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개념이에요. 원래 상속은 상속을 포괄 승계라고 해서, 포괄이 뭐라고요? 다 승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플러스 뿐만 아니라 뭐까지? 마이너스까지 다 승계를 하는 거예요. 다 승계는 하는데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요거 나중에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때 요만큼만 하면 돼. 아버지 빚이 5억이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 3억밖에 없어. 그럼 한정 승인을 하면 내가 빚을 5억 다 상속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얼마까지만 갚으면 돼? 3억까지만 갚으면 된다고. 다시 5억,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2억은 뭐 껌값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 갚아. 우리 아버지 명예가 있지 말이야. 내가 그냥 갚아버리고 말지. 그러면 그냥 채무로서 변제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피 같은 돈 못 갚아. 그러면 아버지 나중에 재산 다 정리해봤더니 3억이야. 3억까지만 갚고 나머지 2억은 평생 안 갚아도 돼. 영원히. 이런 걸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한다고. 다시 우리 이거 생각해보자. 우리 등기를 넘겨주고 잔금 주는 건 봐보세요. 잔금 안 주면 등기 못 넘겨줘 항변할 수 있죠. 근데 등기를 넘겨줄 채무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야, 부담 안 하는 거야? 부담하긴 하지. 계약을 했잖아요. 주긴 줘야 돼. 근데 뭐 한다고요?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줘라고 하죠. 항변권을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자면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시키는 권리예요. 청구권이 너 청구권 없어가 아니고 네 청구권이 있는 건 맞는데 네가 할 때까지 나도 못 줘 하는 게 항변권이라고. 아셨죠? 다시 우리가 테이크아웃 해보자고요. 테이크아웃. 우리가 가서 주문을 했으면 주문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커피에 대한 요즘 아를 많이 드시니까 주문이 됐으면 계약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럼 나는 커피를 받을 권리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 가게에서는 카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라고. 있는데 먼저 계산 도와드릴게요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커피 나오면 커피 주실 때 제가 결제할게요 항변할 수 있다고. 한 10분 기다리는 거지. 10분 아닌가? 한 5분 기다리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항변권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 돈 받을 권리 있는 거 맞아. 내가 빚을 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빚을 남겨놨을 때 빚을 지는 거 맞다니까요. 맞는데 영원히 안 갚아도 돼, 못 갚어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그러게 이제 상속인의 한정 승인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다. 아셨죠? 주변 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건 좀 알아야 돼. 상속 포기는 쉬운 방법이 아니야. 상속 포기라면 누구까지 포기를 해야 되냐면 사촌까지 포기를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 상속 순위는 사촌까지 갑니다. 1순위자, 2순위자, 3순위자, 4순위자가 있는데 사촌까지 상속을 포기를 해야지 그게 다 되기 때문에 사촌까지 다 모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한정 승인을 하면 된다고. 아셨죠? 자, 그래서 이행시가 되지 않는다. 자, 이제 위험부담. 위험부담 봐보시면 위험부담은 아까 쌍무계약에서 이게 불이 나서 타버렸을 때 상대방 채무 그 차값을 아니면 그 펜션 값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게 위험부담 문제다. 그런데 거기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 있다.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봐보시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봐보세요. 그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요거만 읽어보자고요. 시작. 쌍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상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초과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같은 대표적인 예를 하나 쓴 겁니다.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X를 주기로 했는데 그 X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대. 계약책이란 뒤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후발적 불이행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뭐예요? 자연재해나 제3자의 방화, 수용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행할 수 없게 됐죠. 기브앤테이크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브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기브를 못했잖아요. 테이크 못해. 이 세모는 X의 의미라고요.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그 집값을, 펜션값을 누가 날린다고? 매도인이.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해놨다고. 아셨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해놨다고. 근데 요건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매수인이 너무 기분 좋아서 가서 둘러보다가 담뱃불로 불을 내버렸어. 채권자의 책임이 있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기부를 못했지만 테이크할 수? 네가 태웠으니까 있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7월 20일 날 넘겨줄라 그랬는데 잔금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았어. 이게 수령지체. 그 상태에서 홍수가 났네? 산불이 났네? 그랬을 때는 어쨌거나 수령지체한 죄가 있죠? 때에도 같다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네. 되게 재밌죠? 네. 여기까지 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